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최근에 시행됐던 바로 군무원 시험 형법 해설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총평 좀 하고 개개의 문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무원 시험 이번 9급, 지금 이제 9급 군무원 시험을 문제를 한번 접했는데, 문제의 난도가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군무원 시험도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군무원 시험도 출제위원이 아마 교수 출제인 것 같아요. 교수에게 위촉해서 출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들이 조금 출제되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수험가에서는 뭐 출제되지 않는 이론적 문제도 출제를 했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심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정도로 공부하신 분들은 당혹한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이번 군무원 9급 채용시험 형법은 중상 정도 이상은 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도가 꽤 높더라,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개개의 분석을 해보면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각종 시험의 공통된 특징은 판례 중심입니다. 형법은 특히 그래요. 요즘은 형소법도 이제 형법을 따라서 이렇게 판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소법보다 더 판례 중심인 것이 형법이죠. 각종 시험이 다 그래요. 경찰직 시험이든 검찰직이든 뭐 법원직은 더 압도적이고, 뭐 그래서 판례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분석해 봤더니 판례가 한 86%, 그리고 이론적 지문이 14%, 그러니까 한 이른바 8.5대 1.5, 85%, 15% 이런 정도로 출제가 이루어졌고, 이건 다른 직렬 시험도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총론과 강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출제가 됐더라고요. 총론은 14문제, 그리고 강론은 11문제니까 총론이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56%, 그리고 이제 강론은 44%. 그런데 뭐 이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론과 총론을 골고루 여러분들이 공부해 하셔야 공무원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총평은 이 정도 하고 이제 각각의 문제들 한번 보는데, 1번 문제도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 출제했어요. 왜? 굉장히 중요한 최신 판례. 뭐 최신 판례라고 하면 최근 한 2년 정도, 뭐 최근 2개년 정도의 판례를 최신 판례라고 하는데, 이 최신 판례를 모르면 출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수험생들이 잘 대비했는가를 테스트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1번과 4번이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건 각종 시험에 지금 출제되고 있고, 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바로 추구표 인정 여부, 국법의 추구표 인정 여부에 관한 동기서의 입장을 폐지한 바로 이 판례의 입장을 아는가를 물어봤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바로 동기서 입장에서 비록 형법 1조 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조 2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의 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만 1조 2항이 적용됐습니다. 즉 국법의 추구표가 부정됐는데, 이 입장을 우리 판례가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종전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된 경우만 종전에는 1조 2항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1조 2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은 5가 될 것이고, 2022년 12월 22일 전합의체 판결, 앞으로도 항상 A급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2번. 여러분이 이건 종전의 기출문제니까 좀 쉬울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상의 자수, 즉 262조 자수된 특례가 바로 종전에는 그 법에 의하면 필요적 면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법상의 자수는 형을 면제한다 였습니다. 그런 강력한 자수의 효과를 인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자수를 다른 법령에서의 자수와 달리 일반적인 우리 헌법상 자수는 의무적 감면입니다. 그리고 자수의 시기에 대해서도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직선거법상의 자수는 효과가 필요적 면제로 강력하니까 대신 자수의 시기를 범행 발각 전후로 제한해서 해석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효과가 강력하다고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 자수의 시기를 범행 발각 전에 자진 출두로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 해석에 해당하지 않고 재형법정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은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작년 2023년 6월달 최신 판례인데 크게 논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는 객관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고의범이니까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해야만 바로 이른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가 될 것이고, 설사 객관적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죄가 될 수가 없겠죠. 자, 4번 이 판례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이것도 2022년 12월 달 판례인데,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 이걸 우리가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한시법에 바로 취급표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형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급표 인정 여부에 학설의 대립이 있었는데, 바로 판례가 한시법은 1조 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법의 유효기간 내에 어떤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그리고 한시법이 폐지가 됐더라도 이것은 바로 형법 1조 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1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1번, 4번이 최신 판례로서 A급 지문이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요. 자, 다음에 2번에 가면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인데, 여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자, 1번 공모가 있어야 되는데 공모의 방법, 반드시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가 인정된다. 2번 바로 공모의 내용, 공모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냐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억나시죠? 공동가공 의사의 내용. 이때 더 나아가서 공동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 관련 판례가 그냥 그대로 입자 사건이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말, 편면적 공동정범 판례 인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그래서 행위자 일방의 가공 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편면적 공동정범을 판례는 부정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실행행위 도중에 뒤늦게 타인의 범행 의사에 가담한 경우도 이게 뭐죠? 승계적 공동정범인데, 바로 조심할 거, 승계적 공동정범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후행자의 귀책법입니다. 설사 그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더라도 가담 이후, 키워드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은 조합됐습니다. 편면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공동정범을 같이 물어보는 지문이었고요. 4번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 인정 부정? 인정이죠.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니까 4번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X, 있다는 거. 없자를 있자로 바꾸면 맞겠죠? 3번 넘어갑니다. 자, 이건 이론적 문제입니다. 이건 이론적 문제인데 나름대로 또 좀 기본 강의를 잘 들었는가를 또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제 나름대로는 좋은 문제라고 봐요. 좋은 출제라고. 다음 중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정당방위는 부정대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침해가 부당한 침해, 위법한 침해를 선출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법한 행위니까 모든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정당방위에 대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조심할 거 과잉방위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형법상 21조 2항에 바로 형벌 감면적 과잉방위나 21조 3항에 불가벌적 과잉방위 공통점 둘 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세 번째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안 돼요. 따라서 과잉방위는 그것이 21조 2항이든 3항이든 일단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위법하기 때문에 과잉방위는 위법한 행위니까 정당방위와 달리 위법한 행위니까 과잉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은 O. 그리고 3번. 자, 정당방위에서 침해는 고의행위든 과실행위든 자기든 부작이든 불문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고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합니다. 또 정당방위에서 침해는 반드시 유체감을 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위법한 침해임을 요하지 유체감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게만 하면 되니까 책임 무력적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죠. 그리고 4번 조심할 거 침해는 행위성을 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개가 물려고 달려들 때 개를 사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동물에 대한 공격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동물에 대한 공격이 사주된 경우라면 사람에 의해서 사주된 동물의 공격은 이건 사람의 행위 연장이기 때문에 행위성 인정돼.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그래서 4번도 옳은 문장이고 3번 같은 경우는 판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있냐에 따라서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의외로 가장 쉬운 게 답이 됐어요. 왜? 여러분이 2, 3, 4는 모르더라도 솔직히 제가 강의할 때요. 과잉방위에 대한 정당방위 물어보면 바로 정당방위 할 수 없다는 말 한 분이 많아요. 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과잉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도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2번을 모르더라도 이미 1번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 안 돼 이거잖아요. 이거 바로 1번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됐기 때문에 2, 3, 4를 여러분이 좀 모르더라도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었겠다. 4번 갑니다. 자, 범죄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뭐 실행의 착수 시기가 판례로 출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실행의 착수 시기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4번의 1번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소송사기의 주체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주체가 돼요. 여러분들이 소송사기의 실착 그러면 뭐 입에 닳는 것처럼 바로바로 자동방으로 소제기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원고가 주체인 경우에 소제기시가 될 것이고 지금 4번의 1번은 피고가 소송사기의 주체인 경우에 대한 실착을 물어보고 있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실착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피고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1번을 소제기시 아니야? 왜? 여러분은 그냥 입에 바로 소송사기 그러면 실착 그러면 소제기시 이렇게 여러분이 애워뒀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피고 경우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배임죄의 경우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고 키워드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자, 바로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배임죄인데 이때 실착이 되려면요. 바로 후 매수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야 돼요. 중도금을 받을 때 실착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금만 받은 것 갖고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너무너무 쉽죠. 야조절의 실착은 주거 침입시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할 때가 아니니까 틀렸고요. 4번 손전등 사건, 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서 손전등으로 내부를 살펴본 것만 갖고는 바로 타인의 재물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의 실착을 부정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되죠? 바로 손잡이를 잡아당길 때 돼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1번이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5번 갑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1번.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에서 주체가 되는데 이때 사무는 사적 사무뿐만 아니라 공적 사무, 공무도 포함되고 그때 주체는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이제 2번이 바로 상가 이중 분양 사건이죠. 2번 판례는 논점이 뭐죠? 법인의 형사 책임 중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 여부죠. 1984년 판례 상가 이중 분양 사건이 이것도 바로 부동산 이중 양도니까 배임죄가 되는데 이때 배임죄의 주체는 건설회사 법인이 아니라 바로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만 배임죄 주체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 대표기관과 법인은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 주체가 됐는데 법인 때문에 틀렸죠. 법인은 바로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범죄 능력 부정, 우리 판례는 명문으로 사법상 의무의 주체가 될 뿐 형법상 바로 이른바 범죄 능력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법인이 빠져야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3번은 자, 건물의 소유자가 일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자, 한마디로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등기하기 이전에 딴 맘을 먹고 변심해서 딴 놈한테 이전 등기해버린 거. 이거 바로 부동산 이중매매죠. 우리 판례는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도 바로 첩계약 사건 내연회체에게 불능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빌딩이자를 격려해주기로 하는 계약은 우리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 행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 행위, 즉 반사회질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 계약이 무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 계약이 유효해야만 이때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처리가 될 텐데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바로 사무처리의 근거가 바로 사무처리의 발생 근거가 계약인데 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첩계약 사건으로 이것도 A급 판례였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번. 자, 이건 이제 바로 이론 문제. 다음 중 자, 문제를 잘 보십시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요. 1번만 보고도 바로 답이 나와줘야 돼. 2, 3, 4를 읽었다는 것은 공부가 좀 덜 됐다는 겁니다. 1번 보니까 행위자가 심신상실자래요. 우리 형법 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0조 1항. 두 번째, 그 행위가 자구행위로. 자, 23조 자구행위 위법성 조각사유죠. 그러니까 심신상실자는 책임 조각이고 자구행위는 위법성 조각이니까 둘 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러나 2번, 3번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다든지 3번 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허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이것들은 소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친고죄의 고소나 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허의 의사표시는 소추 조건이기 때문에 소추 조건은요 일단 범죄가 성립한 다음의 문제야. 범죄가 성립을 했어. 다만 바로 소추 조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바로 공소 제기할 수 없을 뿐이죠. 그래서 2, 3번은 X고 4번 친족상도례입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 재물을 절취한 순간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328조 1항이 적용돼서 종전에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죄는 성립했지만 형을 면제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328조 1항 한마디로 필요적 면제, 형을 면제한다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328조 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범죄 성립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4번도 절도죄가 성립하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죠. 7번 주침. 주침도 최근에 최신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침에 대한 판례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1번의 경우는 주침의 기수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주거침입죄는 미수를 처벌하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이 좀 달라요. 통설은 전부 침입설입니다.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면 기수, 일부만 들어가면 미수인데 우리 판례는 안 그래요. 우리 판례는 일부 침입설로서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그 일부 침입이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면 기수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1번은 타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했대. 사실상 평온을 해했다면 비록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주침은 미수가 아니라 뭐다?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게 그 유명한 얼굴만 들이민 사건이죠. 그리고 2번은 자, 여러분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침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 아닙니다. 주거할 권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거의 사실상 평온설이다 보니까 비록 주거할 권한은 없더라도 일단 적법하게 점유가 개시됐다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바로 퇴거되지 않는 한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보호돼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은 계속 점유할 권한은 없죠. 그러나 점유할 권한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방을 빼주지 않는다고 건물 임대인이 다짜고짜 임차인의 방실에 들어가면 임대인은 주침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이게 중요하죠. 바로 간통목적 출입사건입니다. 종전에는 간통목적 침입사건이었어요. 왜? 옛날에는 이게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옛날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 당시에는 바로 침입사건이었냐면은 주거침입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이른바 그 3번의 경우는 판례가 전화배치로 변경됐어요. 2021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약 3년 됐네요. 3년 전까지는 주침이었는데 전화배치 판결로 변경이 돼서 요즘 시험에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 목적으로 처의 동의를 얻어 들어갔더라도 일단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침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의 핵심은 바로 판례가 주거침입죄의 행위태양인 침입에 대한 정의를, 침입에 대한 의의를 변경한 거야. 즉 3년 전에는 침입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에 들어가는 거야.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에 들어가는 것이 침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말은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태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침입의 해당 여부를 행위자의 주관적인 것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애형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바로 간통 목적 출입 사건 바로 주거침입죄 부정됩니다. 설사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도 최신 판례입니다. 4번도 최근에 판례가 변경됐죠. 원래 바로 이 4번의 경우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바로 통상적 침입으로 들어갔더라도 불법한 목적으로 예컨대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어요. 그게 종전의 판례 중 부산 처음 복집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아니다. 바로 우리 판례가 2022년 3월 달에, 그러니까 한 2년 좀 지났죠? 판례가 변경돼서 아무리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바로 불법한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를 주침으로 봤는데 이제는 아니다. 침입이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바로 그 주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건 침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판례에 가면 몰카, 음식점에 몰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라도 이건 승낙을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침입이 아니다. 설사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을 알았다면,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7번은 최신 판례를 아는가를 물어보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8번으로 갑니다. 배임수재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배임수재죄는 바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바로 이른바 취득한 경우인데 이때 취득은 현실적 취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구 약속만 가지고는 취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구속요건으로 하는데 이때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8번에 2번은 틀렸네요. 3번. 자, 이 3번도 최신 판례로 중요합니다. 일명 유료기사 청탁 사건인데 바로 이 보도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은 O가 될 것이고, 4번, 이건 법조문 문제이면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인데 판례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제3자 배임수재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종전에는 형법에서 이 규정이 없었는데 이 규정이 신설된 거야. 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종전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인데 그 형법의 규정이 개정이 돼서 제3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타인의 사무 처리자 자신이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배임수재가 됩니다. 우리 형법 357조 1항 구속요건을 물어보고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갑과 을의 재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이게 이제 이런 걸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단답적인 문제들은 잘 맞춥니다. 기출로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읽어봤죠? 우리 판례는 A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한다. but A비죄의 종범, A비죄의 방조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단답적인 거, 판례는 A비죄의 종범 성립을 부정한다, 인정한다, 이건 잘 맞춘다고. 왜? 기출로 많이 있고 또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도 많이 들었으니까, 또 어떤 스님도 이걸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살짝 사료화 시켜버리면요, 이걸 물어본지를 모르고 그냥 틀려버립니다. 1번이 바로 A비죄의 종범 성립을 인정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끝에 보니까 을은 강도 A비죄의 종범의 재책을 진다. 아니라니까. 우리 판례는 A비죄의 종범 성립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강도 A비죄의 종범의 재책을 지지 않습니다. A비죄의 종범, A비죄의 방조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 사례죠.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병이 방하도록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을이 이를 병에게 전달하여 병이 방하 범죄를
결의 실행하였다면, 자, 교사라는 것은요, 직접 교사뿐만 아니라 간접적 교사도 포함돼요. 이게 간접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교사에 해당하고 1974년 판례입니다. 그리고 3번 판례도, 자, 여러분이 교사행위가 있고 피교사가 범행의 결의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교사행위와 범행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조심할 거, 그 교사행위가 범행결의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제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교사행위도 있었지만 의리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을에게도 범죄의 습벽이 있어서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도 교사범이 됩니다. 그래서 9번에 3번도 맞는 것이고, 4번은 우리가 원래 작물 운반죄에서 이 판례를 굉장히 중시했죠. 한마디로 타인이 절취한 차량을 바로 절취한 차량을 알면서 운전해 준 경우도 운반이다. 그래서 작물 운반죄는 되는데, 이 4번은 작물 운반죄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비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강도하자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강도의 죄를 받고 내가 그 절취한 차량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도 강도예비다. 그래서 4번 강도예비죄와 작물 운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10번 협박죄. 협박죄도 뭐 중요한 판례가 많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범죄죠. 자, 협박의 정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007년 판례, 이것도 전화비죄 판결로서 그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2007년 이후로 협박죄의 바로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 전화비죄 판결에 바로 이해를 바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2007년 전에는 우리 판례가 협박죄는 침해범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협박죄를 이연범으로 봤고, 이연범으로 보는 순간 협박죄, 협박의 정도도 광의의 협박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1번이죠.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이 고지면 바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일단 바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질 만한 정도의 해악을 거주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비록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협박죄는 미수가 아니라 뭐가 돼?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복과 형사사건 1번 기수가 키워드죠. 다음 2번 협박죄는 폭행죄와 달리 미수범 처벌이 있는데, 자, 협박죄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둘째, 도달은 했지만 상대방이 바로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셋째, 지각은 했지만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때가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자,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 협박죄도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족하지, 더 나아가서 고지된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의도나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답이 4번이네요.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의 자유입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호법이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자연인만 객체가 되고, 의사가 없는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0번에 4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11번. 아마 1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고, 제 생각은 11번에 1번, 2번 지문, 이게 지금 인과관계 및 객관적 기속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건 교수가 출제했구나. 두 번째, 교수님들이 우리 9급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제 생각은 1번, 2번은 나오지 말아야 될 지문입니다. 군무원 시험에 1번, 2번은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해요. 왜? 이 정도는요, 실은 변호사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7급이라든지 뭐 경찰직, 검찰직, 법원직, 이 1번, 2번, 즉 객관적 기속 이론을 출제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또 두 번째, 또 인과관계 유형을 알아야만 1번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즉 택일적 인과관계를 몰라버리면 1번을 맞출 수 없는데, 실은 우리도 기본 강의 때요, 인과관계 유형, 실은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인과관계 유형들이 많아요. 뭐 택일적 인과관계, 뭐 누적적 인과관계, 뭐 또 비유형적 인과관계, 그 단절적 인과관계, 초월적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실은 알아야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간 거야. 그러나 나왔습니다. 자, 1번. 가설적 제거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조건설. 그렇죠. 조건설이 바로 인과관계 의무를 가설적 제거 절차를 도입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가설적 제거 절차가 뭐예요? 김호가 때 공부했던 것처럼 너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일단 행위를 제거해봐. 행위가 없었더라면, 가설적으로 if 만약에 너의 행위가 없었다면, 이게 가설적 제거죠. 그러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너의 행위가 없었으면 그러한 결과도 없었을. 지금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 판단을 조건설에 의하면 가설적 제거 조치를 도입한다니까. 그래서 이 행위를 if 가설적으로 제거해봐. 만약에 너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면, 논리적 조건관계로 바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게 돼요. 너 행위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조건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조건설은 가설적 제거 절차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려워요. 택일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형법 17조에 인과관계 성립을 부정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 택일적 인과관계를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 인과관계 유형을 강의를 저도 안 해요. 저도 경찰이나 검찰직을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바로 인과관계 유형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없어요. 자, 택일적 인과관계는 다른 말로 이중적 인과관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택일적 인과관계, 어떤 사람은 이중적 인과관계를 하는데, 여기는 택일적으로 나왔는데요. 택일적 인과관계는 뭐냐면요, 바로 각각의 조건이 다 독립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여러 개의 원인이 결합해가지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자, A를 죽이려고, A를 살해하려고 갑이 이 컵에다가, 이 물컵에다가 5g의 독약을 투입했고, 을도, 물론 바로 을도 의사일락 없죠 지금. 을도 A를 죽이려고 5g의 독약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이 독약의 치사량은 바로 5g입니다. 그러니까 5g만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각각의 행위, 각각, 그러니까 이 한 사람도 단독으로도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제 5g 탔고 5g 타고 10g 타가지고 당연히 이걸 마신 A가 죽었겠죠. 그때 우리가 바로 갑의 행위와 피해자 A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했을 때, 방금처럼 가설적 제거를 도입한 조건설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조건설을 알면 너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거해봐. 너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너가 5g의 독약을 타지 않았더라면 A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이 갑이 타지 않더라도 을도 치사량에 족하니까 어차피 갑이 안 탔더라도 을이 탄 독약에 의해서 사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죠. 조건설의 단점이야. 조건설이 타당하지 않는 이유, 바로 가설적 제거를 도입해가지고 갑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래야만 갑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갑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택일적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갑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바로 A는 죽었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부정돼야 됩니다. 갑은 그럼 살인죄가 안 돼야 돼.
살인 미수죄가 돼야 돼. 아니죠. 그래서 방금 택일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형법 실추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더 어려운 게 2번이죠. 이염증대설 또는 이염증대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객관적 기속의 내용을 알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독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다수약자들은 17조 적용을 인과관계 따로 객관적 기속 따로,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합법적 조건설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다음에 이제 누구 탓, 객관적 기속은 누구 탓이야. 그러니까 과연 인과관계 인정되더라도 그자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객관적 기속인데 객관적 기속도 강의를 잘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기출이 잘 없죠. 그래서 기출이 없으니까 잘 안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염증대 이론, 이염증대설, 문자 그대로 이염을 증대시켰다. 자기 행위가 이염이 있는데 그 이염을 증대시키면 객관적 기속이 바로 인정이 돼. 반대로 이염을 증대시키지 않았다면 객관적 기속을 부정해야 돼.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2번 이염증대설은 적법한 대체행위, 다른 말로 합법적 대체행위라고 합니다.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객관적 기속이 부정됩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염증대설은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는 객관적 기속이 부정되기 때문에 형법 실추의 인과관계 성립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여러분들이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 유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이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바로 피해자와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맞는 말이고, 4번 콜라 김밥 사건 기억나시죠?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더라도 그 다른 사실이 콜라와 김밥을 많이 먹은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키워드 통상 애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4번은 콜라 김밥 사건에 대한 판결 요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11번은 2번이 틀렸고요. 2번이 답이고, 제 생각은 11번이 가장 어려운 이 군무원 9급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지금 이론 2개, 밑에 판례 2개인데 3, 4에서 답이 나왔다면 설사 1번, 2번을 몰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왜? 판례들이 쉽잖아요. 판례가 3, 4번은 쉬우니까 3, 4번에 답이 나와버렸다면 이론 문제도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11번은 답이 이론 문제, 지금 1번, 2번 이론인데 여기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실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11번은 2번이 답이다.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12번은 죄수 중 포괄일죄인데 이것도 답 고르는 건 여러분이 쉬워요. 왜? 1번이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야. 키워드 수인의 피해자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해서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바로 재수 결정은 법익 표준설입니다. 따라서 피해 법익의 수에 따라서 재수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아무리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이게 함정이죠. 보통 우리가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면 포괄일죄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아니야. 설사 범위가 단일하고 범위가 동일하더라도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수인의 피해자는 일단 수재를 말합니다. 수인의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재수 결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각 피해자로 기망했으니까 기망행위가 따로따로죠. 기망행위가 수개의 기망행위로 수개의 법익을 침했기 때문에 수개의 사기죄 실경이 되겠죠.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경인데 이건 뭐 A급 판례이기 때문에 답이 바로 1번으로 갔을 것이고, 2번 여러분이 상습범은 포괄일죄 중 하나죠. 자, 상습성을 갖춘 자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는 모두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 사기죄가 성립한다. 여러분이 왜냐? 사기죄는 상습범 가중처벌이 있으니까 이 수개의 사기행위가 기망행위가
포괄하여 상습사기죄 한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죠. 상습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니까.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2차 사고를 낸 후 음주 추정을 받아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때 1차 사고와 2차 사고, 1차 사고하고 이 2차 사고는 바로 따로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포괄해가지고 일죄를 구성합니다. 별개의 범위에 의한 별개의 법익 침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3번은 포괄일죄, 4번은 직계조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간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어쩔 때는 상해를 간 것이 폭력 습벽의 발현입니다. 습벽의 발현이라면 상습성이 있다면 이 중에 가장 중한 죄, 상해죄가 중하니까 전속상해죄가 중하니까 상습 전속상해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4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13번 갑니다.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건 이제 1번은 판례고, 여러분도 이것도 A급이죠. 조심할 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입니다. 법률적,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다른 기출문제 보면요, 법률적을 살짝 바꿔가지고 사실적 판단 또는 의학적 판단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조심하려면 우리는 지금 포커스가 밑에 있거든요.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뒤에 게 맞거든.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판례인데 여기는 맞게 놔두고 앞에 아까 뭐라고? 법률적을 뭘로 살짝 바꿔버려? 사실적 또는 의학적 판단으로 바꿔버리면 뒤가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해버려. 그런데 뒤에도 중요하지만 법률적 판단이니까 기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판단도 꼭 좀 알아두십시오. 2번 10조 2항 심신미약자의 행위 종전의 형법의 개정. 원래 종전에는요 심신미약자 행위도 필요적 감경이었는데 바로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20년 이후로는 의무적 감경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감경한다. X. 2번은 O.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실에 의한 원자행입니다. 우리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자행을 인정해요. 그래서 과실범에 관한 형법 14조가 적용되고, 자, 이 말은 뭐야? 여러분이 고의에 의한 원자행과 과실에 의한 원자행을 구별하는 실익은 고의에 의한 원자행은 고의범이 되지만 과실에 의한 원자행은 과실범이 됩니다. 그게 바로 14조가 적용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 형법 10조 3항은 적용된다. 여기가 시험에 중요하죠. 바로 10조 3항이 원자행인데 우리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10조 3항의 적용의 대상이다. 10조 3항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3번은 틀렸죠. 4번 법조문 종전에는 우리가 농화자라고 그랬어요. 농화자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데 최근에 형법이 개정돼서 국어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동그라미 모두가 그러니까 또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듣는 것만 장애가 있거나 말하는 것만 장애가 있으면 안 돼. 둘 다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예전에 바로 농화자를 말해요. 이자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조심할 거. 아까 지금 우리가 10조 2항의 심신미약자와 지금 11조 바로 이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심신미약자를 한정 책임 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법의 규정이 달라요.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효과가 의무적 감경이지만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필요적 감경이에요. 그래서 이 효과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번을 가면 부작위범이 나오고 있죠. 부작위범도 뭐 시험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대비가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14번의 1번은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입니다. 자, 이때 자기부는 법적인 의무여야 되고, 바로 성문법, 불문법 상관없고, 그리고 자기의 발생 근거가 법률행위, 선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실식도 포함된다는 거. 1번 O. 2번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도 인정됩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 다수의 부작위범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되고 공통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3번 부작위의 보충성, 바로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의무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걸 피합수에 돌려줘가지고 자기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해버리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3번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직무위법 상태가 자기범인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인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4번. 자, 바로 업무상 배임죄도 부작위에 의해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겠죠. 자, 이때 바로 부작위한 업무상 배임죄 실착입니다.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최신 판례. 답은 3번 틀렸네요. 자, 15번 봅니다.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나왔는데 1번. 자, 1번도 뭐 기출로 여러 번 나왔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더라도 자기 무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X. 2번. 자, 편면적 공동정범은 부정되지만 편면적 방조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2번은 보니까 편면적 방조범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편면적 공동정범이 있는데 앞에는 맞지만 뒤에 편면적 공동 부정되니까 2번도 틀렸네요. 3번 방조의 시기.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 중에 이를 방조한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방조의 행위를 하더라도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가면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고 4번 공모의 바로 방법, 바로 명시적, 묵시적 바로 공모도 포함되고 또 상호간의 암묵적 방법에 의한 의사 연락도 공모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다음 16번으로 갑니다. 16번은 사기죄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의 경우는 아파트 매매 대금 잔금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크게 본다면 거스름돈 사기하고 맥락을 갖죠. 과다한 거스름돈이 지급된 것을 수령시에 알았다면 바로 그 착오 상태를 제기될 보증인적 지가 있기 때문에 부작위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되지만 수령 후에 알았다면 점탈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안 되죠. 아파트 매매 대금 잔금 사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1번의 키워드는요. 넷째 줄,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 잔금을 바로 건네 주고받은,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과다하게 바로 지금 매매 대금이 8천만 원이었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잔금 치를 때는 7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 피해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바로 1,000만 원짜리 8장 자기 압수표를 건너줬는데 수령시에 알았다면, 그러면서 반하지 않았다면 부작위한 힘으로 사기죄가 되겠지만 이 사안은 수령시를 몰랐고 나중에 수령위에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 한 장이 더 온 거야. 그런데 그걸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사기죄는 될 수 없고 점탈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1번은 O. 2번 매음료 면탈 사기 사건, 이 판례도 종전부터 잘 나왔던 판례고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례 입장이죠. 우리 판례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행위 대가로 얼마를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바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죠. 아주 치사한 놈이네. 이놈이 무죄 판결 받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 판례는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바로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라는 경우에 그 행위의 대가도 바로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매업용 멘탈 사기 사건이고 3번 판례, 여러분이 이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왜? 이게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에는 없을 겁니다. 이게 백미보관증 사건인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갑은 을에게 백가마의 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채권자 을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백가마를 변제한다고 하면서 백미 10가마의 보관증, 한자로 10가마를 보관한다는 기재를 써가지고 바로 이 채권자에게 100가마의 보관증으로 속이고 건네주자 한문 판독 능력이 없는 문맹인 을은 이를 그대로 믿고 받았더라도, 자, 결론, 바로 10가마 보관증을 100가마 보관증으로 속이고 보관증을 건네줬다 해가지고 나머지 90가마의 채무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90가마의 채무를 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부정된다는 백미보관증 사건. 알겠죠? 그러니까 설사 문맹인 피해자가 이익을 그대로 믿고 교부받았더라도, 즉 실은 이제 10가마만 받았잖아. 그런데 100가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바로 100가마 변제한다면서 백미 10가마의 보관증을 100가마의 보관증으로 속이고 바로 교부하자. 바로 이 경우는 이런 경우에 90가마의 채무가 소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3번은 바로 사기죄가 아니니까 옳은 문장이 되겠죠. 4번은 여러분이 뭐 4번도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죠. 자, 바로 사기죄의 경우에 삼각사기 경우,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체된 삼각사기 경우는 이 피기망자는 처분행위자가 되려면 그 타인의 재물을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공무원은 바로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공무방해에 관한 죄인데 17번에 1번이 답이고요. 이건 재수론에서도 A급입니다. 판례 이름 차례로 폭행한 사건. 기억나시죠? 바로 순차로 차례로 폭행이 있기 때문에 여기 논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공집의 재수 결정은 공무의 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폭행당한 공무원이 2명이니까 일단 2개의 공집입니다. 그때 이제 재수가 얼핏 봐서는 바로 순차로 각각 폭행을 했으니까 폭행기가 2개니까 실경이라고 볼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이게 동일한 기회,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개의 공집의 상경입니다. 2번은 바로 위궤양 공집의 기수시기. 자, 구체적인 공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까지 이르러야만 공집이 성립하는 것이고 미수에 그친 경우는 위공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공집의 기수시기. 자, 3번. 우리가 예전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공부했죠.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남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2개의 범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그리고 현주건점을 방하, 치사상죄였죠. 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우리 판례가 명문으로 부진정 결과범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결과에 대해서 애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은 O가 될 것이고, 4번 법령상 금지된 행위의 위반 여부를 공무원에게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 규정의 위반 행위라는 것은 이것만 갖고는 그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를 위계로서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바로 위공집을 부정한 판례고, 우리가 공부했던 판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른바 큰집 강아지 사건, 다른 말로 교도소 담배 사건이었죠. 그래서 17번에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갑니다. 자,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인데 1번은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1번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왜? 법조문을 보면 간접정범 34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 의하면 피이용자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니까 피이용자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도 포함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처벌을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문장 34조 1항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방조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방조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자, 다음 2번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바로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 바로 판례 이름 정유회사 경영자 사건인데,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는 형법 34조 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이 됩니다. 이때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꼭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간접정범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맞는 말. 그리고 3번 셀프추행 사건, 이것도 뭐 A급 판례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다. 아닙니다.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즉 정범이 직접 실행에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신한 도구로 삼아가지고 피해자의 신체 추행을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동방이명 사건 내지 바로 보조공무원 사건이죠. 보조공무원이 기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한하여 사실 모르는 상사에게 결재를 받는 경우죠. 서명 날인받아, 다른 말로 결재를 받아 완성을 하게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직접 결재를 받지 않고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였으니까 여기는 서명 날인을 받아, 다른 말로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했으니까 허위공문서 작성 간접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네요. 19번. 자, 문서에 관한 조 중에 공문서 부정했었자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1번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할 때 이게 바로 부정사용이 되려면요, 그 공문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는 공문서 사용 안 되죠. 1번 O. 자, 바로 2번은 1번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관에게 자기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을 때 이 판례가 A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운전면허증도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로 봅니다. 따라서 바로 운전면허증 제시 행위를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로 볼 수 없고, 이것도 운전면허증이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가 성립합니다. 3번, 이것도 비교적 최신 판례죠. 이른바 3번 판례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기 차에다가 부착해 놓고 바로 장애인 전용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공문서 부정행사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어보면 바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라면 공문서 부정행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야? 바로 비록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하고 운전해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주차구역이 아닌 바로 일반,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면 이것은 공문서 부정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이 판례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까 말한 19번의 1번이 판결률이죠.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한 것이라고, 그게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해가지고, 즉 엄마 것이라고 제시해가지고 바로 그 엄마 명의로 그 주민등록상에 바로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이 됐다면 이것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즉 신분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신분증은 자신의 바로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가 본래의 용도지, 신부름 왔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하러 왔다, 이건 그 신분증의 본래 용도가 아니니까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가 아닙니다. 4번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0번으로 갑니다. 20번 결과적 가중범위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답 고르는 거 쉽죠? 옳은 것인데 1번 보시면 결과적 가중범은요, 성립요건 중 3번 기본범죄와 중환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요건 중환결과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행위 시에 그 결과 발생을 애견할 수 없어버리면 비록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결과적 가중이 될 수가 없죠.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에 방화해가지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주 건조물에 방하여 고의로 살해한 경우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일죄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판례. 우리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이 많이 봤던 판례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해 버릴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봤던 기출들은 주로 오였거든요. 그런데 이 3번은 장난을 쳐놨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바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게 한 요건. 비록 중환결과에 대한 공동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해서만 있으면 되고 중환결과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결과적 가중범이니까 중환결과에 대한 무엇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애견 가능성은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보니까 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마지막 나머지 사람들도 언제나, 이 언제나 때문에 틀렸습니다. 언제나가 아니죠. 바로 언제나가 아니고 중환결과를 애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바로 결과적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여기 언제나 때문에, 언제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언제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20번은 3번은 이런 게 여러분이 잘 틀릴 수 있다니까. 왜? 여러분이 원래 이 지문이 기출 지문 보면 거의 다 어려운 문장이야. 그리고 이제 옳게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 3번의 경우를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애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언제나 때문에 틀렸다는 거. 4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 여부. 우리 판례는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중환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끝에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이 되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전자충격기 사건.
자, 21번으로 갑니다.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뭐 1번과 2번. 1번도 뭐 종전부터 있었던 판례죠. 1번은 특히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번 판례,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이게 올해 지금 올해 구급 군무원 시험 중에서는 가장 최신 판례, 2024년 3월 10일 날 판례니까, 우리 시험이 13일에 있었던가요? 7월 13일에 있었으니까 넉 달도 안 된 판례가 나온 거야. 넉 달 만에 나온 최신 판례. 자, 2번.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달리 볼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바로 어떤 놈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어떤 놈은 직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다. 알겠죠? 무조건 공모했다 해가지고 똑같게 볼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3번. 자, 우리 형법 132조가 알선수뢰죄인데, 이때 알선행위는 단순히 알선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X. 자, 이때 알선자는 주체, 바로 그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되는 것이지, 꼭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직무의 결정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는데,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이 것을 요하지,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꼭 결정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 3번 틀렸습니다. 4번의 키워드는 바로 넷째 줄,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있다면, 그러니까 비록 자동차를 뇌물로 받아가지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뇌물 수수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 자동차를 건네받아가지고 출퇴근한 등 이렇게 사실상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러니까 이 수뢰자에게 자기가 그 차를 받아가지고 뭐 출퇴근하고 그걸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자동차 등록 원부상으로는 증례자 명의로 돼 있죠. 그러더라도 이것은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다. 4번도 옳은 문장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2번. 피고인의 재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판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판례죠. 이른바 바로 국민신문고 사건 내지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신문고 사건이라고 하고 판례 이름을 사립학교 교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논점. 자, 무고죄는 목적범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인데, 이때 조심할 거. 무고죄가 국가적 법익이죠. 이때 징계처분은요, 바로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는 신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공법상 감독관계에서의 신분적 제재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무고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중강도죄 해당 여부 기억나시죠? 술집 주인 폭행 후 도주 사건, 술값 채무를 면하려고 술값 좀 지불하러 가니까 한마디로 으슥한 그 골목으로 이끌고 가가지고 바로 폭행하고 다났더라도 이 경우는 중강도죄가 될 수 없어요. 왜? 중강도죄는 신분범입니다. 주체가 누구죠? 절도범인이죠. 절도범인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인데, 절도는 객체가 타인의 재물입니다. 재물. 재산상 이건 객체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때 술값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절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절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하더라도 중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3번 설상가상 사건 재수론에서 공부했죠? 조심할 거 죄명 강도강간 미수죄와 강도치상죄입니다. 강간치상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수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죠. 3번은 옳은 문장이고, 4번 공무원과 신분 업무상 배임죄는 부진정 신분범인데, 우리 판례는 통설과 달리
비신문자, 즉 업무자 아닌 자가 업무자에 가담한 경우에도 일단 비신문자의 공범 성립을 신분의 연대성 규정인 본문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둘 다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다만 처벌은 바로 3조 단서에서 구하니까 무거운 죄로 벌하자니까 단순 배임죄의 형으로 처벌하죠. 4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죠. 답은 2번. 다음 23번. 자,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 범죄. 자, 우리가 카드 범죄를 모아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뭐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카드 범죄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제 생각으로는 수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자기 명의 신용카드입니다.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서 신용카드 업자에게, 그러니까 결제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기 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바로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한 순간 자기는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할 때 자기가 이 신용카드를 결제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그런데도 일단 쓰고 보자 해가지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바로 이른바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는 거. 그래서 34번에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2번, 자, 조심할 거. 두 개의 판례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갈취한,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갈취한 카드로 수차례 해서, 그러니까 갈취한 카드란 말은 공갈이 갖고 건네받은 카드입니다. 이 교부받은 카드로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는 되지만 절도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아요. 왜? 이건 이 현금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니까. 현금 인출 행위는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취득이 아니죠. 그래서 절취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하여 여러 번 인출했으니까 포괄하여 공갈죄 1죄만 됩니다. 이게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사건이죠. 한편 강취는 달라요. 강취한 카드로 현금 인출을 위해서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요, 바로 강도죄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강취했다는 것은요, 현금 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기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돈 찾는 행위도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이기 때문에 절취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앞에는 맞는데 포괄하여 공갈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뒤에 강취한 카드 이용은 틀렸죠. 강도죄뿐만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이것도 둘로 나눠집니다.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바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입니다. 그러나 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컴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이 달라요. 전자는 절도, 후자는 컴사가 되고, 어떤 경우든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4번,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하면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4번은 다 옳은 문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24번으로 갑시다. 24번. 폭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이 폭행죄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용력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 갖고는 폭행이 아니죠. 자, 강제추행죄 폭행은, 여기는 이제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을 말하는 것이죠. 폭행이 자체가 바로 추행이 되고,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용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력은 불문한다. 바로 식당 종업원 추행사건. 3번, 강요죄 폭행은, 여기 말장 내놨습니다. 강요죄 폭행은요, 폭행죄와 달라요. 폭행죄 폭행은 협의의 폭행이지만 강요죄 폭행은 광의 폭행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야. 그렇지만 강요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돼.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강요죄 폭행은 광해 폭행으로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에서도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중강도적 폭행도 최후의 폭행이니까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돼야 되고 바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했음을 요하지도 않죠. 4번도 옳은 문장. 자, 마지막 문제 25번이 나왔는데 25번에서 또 하나 아주 어려운 게 2번입니다. 2번. 제 생각은요. 이 2번의 출제는요. 저도 이제 25년 정도의 각종 국가고시에 기출문제를 다 알아요. 어떤 게 나왔는지를. 그런데 제가 처음 봤어요. 즉 주의 의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통설 판례는 객관설인데 여기는 주관설의 입장을 물어봤어요. 제 생각은 어떤 시험에도 객관적 주의 의무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학설이 이 이른바 주관설에 대해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냥 판례만 났을 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 유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 이게 바로 객관설. 다른 말로 바로 보통인 표준설, 평균인 표준설이죠. 그런데 자 25번에 1번 봅시다.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보다 법률상 중하게 처벌된다. 아니죠. 제가 기본학기 때 말씀드렸지만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형법상 동일하게 평가되며 그 불법이나 책임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해가지고 인식 없는 과실보다 언제나 중하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2번. 이게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는 거야. 주의무의 판단 규례에 관한 주관설.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건 객관설입니다. 한마디로 평균인 표준설,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 그런데 주관설은 바로 행위자 표준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설이 평균인 표준설이라면 주관설은 행위자 표준설인데 행위자가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과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실을 부정해야겠죠. 왜? 행위자 표준성이 행위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행위자가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주의무 위반했다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과실범의 불법은 긍정된다는데 X 부정되겠죠. 왜? 바로 이 주관설인 행위자 표준설은요. 행위자 본인이 주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행위자의 능력상, 그러니까 행위자 본인이 주의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마라. 따라서 주관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더라면 과실범의 불법은 바로 부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끝에 긍정이 아니라 부정돼야 되니까 2번 틀렸고요. 다행한 것은 2번이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이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잖아요. 3번이 답이었기 때문에 2번이 1000번 지문이 나왔더라도 득점에는 뭐 무리가 없었겠지만 2번 같은 것은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결코 바람직한 출제는 아닙니다. 이 주관설은 강의도 안 해요. 이 주관설을 냈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택일적 인과관계, 이염증대 이론, 그리고 이 주관설은 제가 보기엔 너무 오버됐어요. 우리 수준에 너무너무 벗어난. 그러나 기출은 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바로 그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발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여러분이 많이 봤죠? 3번은 옳은 문장이니까 답이 3번이 돼요. 그러니까 3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1번, 2번 몰라도 답을 득점하는 데는 득점하는 지장이 없었겠지만 1번, 2번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당혹한 지문이었다고 봅니다. 4번도 이것도 여러분이 자주 본 판례는 아니죠. 여기는 말장난 해놨어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인가? 횡단보도를 보면 그 신호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함정입니다. 여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비록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를 자기가 바로 이제 먼저 진입했어. 보행자가 진입했을 때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때 조심할 것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차를 일단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는 왜 틀렸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외가 있다니까. 한마디로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해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냐?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그런 의무가 없어.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라도 의무가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바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시키는 등 보행자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외적으로 설사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또는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래하지 않을 상황인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 보행자들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결론적으로 답은 3번이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5문제 9급 군무원 시험 2024년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좀 기출로 나오는 지문들은 좀 쉬웠을 것이고 그런데 의외로 기출 지문이 아닌 판례나 이론 문제가 꽤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점 맞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꽤 나름대로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낸날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봐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군무원 시험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9급인데 아까 말한 특히 다른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이론들, 이염증대 이론이라든지 택일적 인과관계 그리고 객관적 주의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주관설 이런 것들은 너무 제가 보기에는 심한 것 같아요. 이건 오바라고 봐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그건 몰라도 답을 또 맞힐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앞으로도 뭐 시험은 항상 내가 다 봤던 것만 나오면 좋은데 못 봤던 이런 질문들이 항상 어떤 시험에도 나와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꼼꼼히 공부하는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뭐 부족한 강의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